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실판에다가 저번 주까지 과제였죠. 38번 문제까지 정답을 적어놨으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채점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이번 주 과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페이지 30에서 36페이지 문항번호로 따지면 39번부터 49번까지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영상 강의에서 문제풀이 및 정답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같이 5페이지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1강의에서 첫 번째 우리 인문 지문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과학 기술 지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문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적용된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칠판에 적어놨죠. 기억이 제작 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니은이 실생활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것이 작동 원리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리을이 대상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부터가 내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선택지 한번 볼게. 노즐, 2번 보통 분무기, 3번 보통 분무기. 둘이 같이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4번이 압축 분무기는 보통 분무기와 달리 분무량이 일정하다. 5번은 압축 분무기. 그래서 역시나 두 개 같이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뭡니까?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기를 읽고 난 다음에 A, B, C 지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윗글의 지문과 관련시켜서 푸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같이 한번 볼게. 자, 적어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생님이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1번 선택지를 보면 그냥 A가 뭐랑 관련되어 있다? 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B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A가 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B가 다와 관련된 내용이다. B가 다와 관련된 내용이다. 맞습니까? 마지막 C가 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거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는 그냥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에서 지문 독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1강에서 봤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인데, 자, 1문단부터 같이 읽을게. 교재 다 폈습니까? 분무기는 물이나 살충제와 같은 액체 물질을 뿜어내는 기구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도 분무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화초에 수분을 보충하거나 유리창을 닦기 위한 세제를 뿌리기도 한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하나 확인해 볼게. 실생활에 사례를 제시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은은 쉽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문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자, 과학기술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우리 배경식 차원에서 알아둡시다. 유체,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통 분무기는 이러한 유체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용기 속의 액체를 용기 밖으로 뿜어낸다. 이를 위해 보통 분무기는 피스톤 펌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는데, 분무기에 달린 손잡이가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이 문단 내용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선생님이 내용 정리는 보통 분무기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러분들도 교재 빈 공간에 필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보통 분무기는 뭘 이용한다? 압력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유체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용기 속의 액체를 용기 밖으로 뿜어낸다. 한마디로 압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압력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은 뭡니까? 손잡이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조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땡기고 놓고 이런 식으로. 자, 3번 답합시다.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 압축시키면 아래 그림 가와 같이 자 지금부터 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 있죠? 맞습니까? 아래 그림 가와 같이 피스톤이 안으로 밀리게 된다. 제발 지문에서 그림을 제시했으면 그림이랑 글이랑 같이 보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림 간단하게 볼까요? 뭡니까? 피스톤을 손잡이를 당기며 피스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스프링이 압축되죠. 맞죠 여러분들? 피스톤이 안으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펌프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여 유입 밸브가 닫히면서 액체 유입이 차단된다. 동시에 유출 밸브가 열려 펌프 내부에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분무기에 손잡이를 놓으면 자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끊어가면서 읽어볼게. 단계별로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총 단계로 봤을 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겠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손잡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뭘까? 1단계가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는. 자, 첫 번째 가에서 뭐 하는 거? 손잡이를 당기죠. 그러면 두 가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미안, 여기부터 가야지. 자, 손잡이를 당기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로 가볼게. 첫 번째가 유입 밸브는 닫히면서 액체 유입이 차단됩니다. 동시에 유출 밸브가 열려서 펌프 내부에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유입 밸브가 있고 자, 유출 밸브가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유입 밸브 뭐 한다고? 한자로 얘기할게. 폐 닫힌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액체 유입 차단입니다. 자, 유출 밸브는 뭐해? 열리지. 그래서 공기가 유출된다. 말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다까지 쭉 가면 보통 분무기 내용 자체는 정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제. 그리고 분무기의 손잡이를 놓으면 그린 나처럼 스프링에 의해 피스톤이 제자리로 돌아가 펌프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때 유출 밸브와 유입 밸브의 개폐는 그린 가와 반대가 되어 용기 속의 액체가 펌프 내부로 유입된다. 굳이 한 번 더 얘기 안 합니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와 반대되는 게 뭐다? 나라고 봤죠. 자, 다음 뭡니까? 손잡이를 놓습니다.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낮아진다. 그럼 두 개로 갈게. 자,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습니다. 땡땡 가자. 자, 반대니까 유입의 폐의 반대는 개. 반대니까 유출은 닫힌다. 자, 그럼 여기 해볼게. 유입 밸브가 열리면서 펌프 내부에 뭐가 들어온다? 액체가 유입된다.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림 보면 알겠지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물입니다. 펌프 내부로 들어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다단계로 가보자. 다시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 압축을 하며 피스톤이 그림 다처럼 안으로 밀려 펌프 내부에 차있던 액체 압력을 높여서 유출관 쪽으로 액체를 밀어 올리게 된다. 그림과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잡이를 잡으면 압축하며 피스톤의 그림 닷처럼 안으로 밀려 펌프 내부에 차있던 액체 압력을 높여서 유출관 쪽으로 액체를 밀어 올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자. 손잡이를 다시 당기지.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겠지. 별거 없습니다. 하나만 볼게. 유출관 쪽으로 액체가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무기 앞부분에서 액체가 유출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사례를 제시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 분무기 당길 때 어떻습니까? 한 번 당겼을 때는 액체가 바로 밖으로 안 나오죠. 보통 약간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씩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왔다가 두 번째 당기면 그때부터 액체가 잘 나오기 시작하겠죠. 약간 펌프질처럼. 자, 여기까지 봤으면 보통 분무기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림에 대한 정리도 끝났죠. 이제 지금부터 밑으로 쭉 가서 남은 내용은 쉬운 내용이니까 굳이 내용 정리를 안 하고 쭉 가겠습니다. 자, 4문단 유출관으로 올라온 액체를 작은 입자로 분사하기 위해서는 좁은 구멍에 노즐이 필요하다. 노즐의 구멍은 좁기 때문에 액체가 노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높은 압력에 밀린 액체를 좁은 구멍으로 보내면 액체는 공기와 부딪히면서 안개처럼 작은 방울로 뿜어진다. 분무되는 양과 분무 형태는 분무기 노즐 내부나 끝 모양이라든가 구멍 크기라든가 구멍수라든가 분사 압력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특별히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죠, 여러분들? 노즐 부분에서 뭐 한다고? 액체가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노즐의 모양이라든가 뭐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단 갑시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압축 분무기 얘기가 나왔죠. 그냥 간단하게 볼게. 한편 압축 분무기는 기하가 쉬운 가압제를 첨가해서 기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과학에서 기본적인 상식 기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하가 쉬운 가압제를 첨가하여 용기 내의 기체 압력을 높여서 액체를 밖으로 밀어낸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탈취용 스프레이라든가 소화기 등이 대표적이다. 압축 분무에서 분무기에서 사용하는 액체 가압제는 용기 내에서 기화하여 내부를 고압 상태로 만들고 분무기의 노즐부를 누르면 용액에 담긴 튜브 입구가 열리면서 압축된 액체를 분사하도록 만든다. 가압제로는 프레온이죠. 이산화질소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프레온 가스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체 물질이나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압축 분무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다 정리해볼까? 자, 압축 분무기 결국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분무기도 그렇고 압축 분무기도 그렇고 이 내부에 통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림을 보면 이게 있죠. 이 통 안에 고압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겠죠. 누를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고압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특별한 거 없죠. 보통 분무기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조작해서 고압력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맞습니까? 손잡이를 당기고 손잡이를 당겨서 그럼 이제 이 압축 분무기는 내부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손잡이를 막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압력을 높여줍니까? 가압제죠, 가압제. 압력을 가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용되는 게 프레온이라든가 이산화질소, 맞습니까? 아니면 아산화질소죠. 아산화질소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프레온 가스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대체 물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문 내용을 정리를 끝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해갑시다. 7번 문제부터 우리 볼까? 이미 우리 니은은 맞지? 남은 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사실 1질문에서 분무기를 제작하는 원리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드는 원리는 나온 적이 없죠. 비유적 표현도 없었고 그리고 분무기가 발전해온 과정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분무기에서 압축 분무기로 발전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무기의 종류가 몇 개 있다. 보통 분무기, 압축 분무기 두 종류가 지금 현재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요거 나왔죠? 작동 원리 및 과정이 나왔다. 그대로 가잖아. 보통 분무기가 압력을 높이는데 손잡이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조작한다. 작동 원리, 과정이 뭡니까? 손잡이를 당긴다, 손잡이를 놓는다, 손잡이를 당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되겠습니까?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 문제, 8번 문제 볼까?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선택지 빨리 볼게. 1번 노즐의 형태에 따라 분무되는 모양이 달라진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보통 분무기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조절한다. 칠판에 했죠. 3번 보통 분무기는 유체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분무한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4번 압축 분무기는 보통 분무기와 달리 분무량이 항상 일정하다. 우리 윗글 지금 읽었을 때 압축 분무기 아무리 읽어봤지만 우리 보통 분무기가 차이점에서 분무량이, 그러니까 뿜어지는 양이 일정하다라고 나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자, 오답풀이 할게. 5번 봅시다. 압축 분무기의 가압제 중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있다. 뭐 있습니까? 프레온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볼게.
보기는 위글과 관련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빨리 해볼게. 두 개의 빨대 B가 있습니다. A는 용액에 담그고 B를 A의 기억자 모양이 되도록 연결합니다. 그림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빨리 갈게. 여러분들 보고. 자, A 빨대 있고 B 빨대 있고 빨대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제 C 부분 보자. 그리고 B에 공기를 빠르게 불어 넣어서 C 지점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가 C 지점. 그렇지? 그러면 C 지점의 압력이 용액을 누르는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용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C 지점에서 포인트를 볼게. 압력이 낮아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용액이 왜 빨대, 그러니까 C 지점으로 올라오게 될까? 한번 생각해볼래요, 여러분들? 자, C 지점의 압력이 용액을 누르는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용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 지문에서 봤잖아. 모든 유체는 어디를 이동한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 지점의 압력이 이 용기 내부의 압력보다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일로 액체가 이동하겠지. 원리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압력이 도고 여기가 압력이 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일로 유체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자, 공기가 C 지점을 지날 때의 상황을 위글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 자, 어떻게 설명이 들어갈까? 이 문제는 적절한 거 적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C 지점에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럼 가나 다 중에서 다 중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압력이 감소합니다. 나겠죠. 그럼 이제 정답이 눈에 보입니까? 적절한 걸 찾는 거. 자, C는 누구와 관련돼 있다? 나와 관련돼 있다.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자, C는 나와 관련돼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압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정답으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 C 지점의 압력은 그린 나의 펌프 내부와 유사한 상태. 정답입니다. 이유는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맞죠? 자, 이제 오답을 빨리 할게. 1번 A선은 그린 가에서처럼 액체의 이동이 일어난다. 자, 봅시다. 우리 한번 볼게. 가에서는 액체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액체 유입이 차단된다고 그랬지. 자, 2번 A는 그린가의 피스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A는 그냥 빨대고 피스톤의 역할은 뭡니까?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번 B에서는 그린 바에서처럼 공기의 유입이 일어난다. 자, 바에서 공기의 유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바는 뭡니까? 공기의 유입이 아니라 뭐다? 액체가 이동한다. 자, 4번 B는 그린다의 스프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스프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답. 어휘 문제니까 답만 불러볼게. 1번. 자, 기억이 뭐냐면 조절이죠. 그럼 조절의 의미는 뭡니까? 균형에 맞게 맞춘다 또는 적당하게 맞춘다. 실생활에서 우리 온도를 조절하다고 쓰십니까? 온도를 적당하게 맞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조절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했습니까?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건 조절이 아니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이죠. 조절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건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10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번 강의까지 비문학 지문 2개를 봤습니다. 근데 2개만 보면 조금 아쉬우니까 지문 우리 하나만 같이 칠판에 필기 안 하고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11번 문제 정답은 1번, 12번 문제 정답은 4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입니다. 각자 매겨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볼 비문학 질문은 11페이지 기납법 8번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판사 안 하고 빨리 한번 쭉 읽고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1문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이론들은 대체로 가설연역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가설연역법은 기납과 연역의 원리를 활용해서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추론 방법이다. 기납은 이미 알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두 옳을지라도 결론이 반드시 옳지는 않은 속성이 있다. 반면 연역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를 전제로 삼아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전제가 옳다면 결론은 반드시 옳은 속성이 있다.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논증 방법입니다. 요거는 배경 지식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두면 똑같은 지문 내용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볼게. 여러분들 기납이 있고, 잠시만.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 지문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납이 있고, 두 번째가 연역이 있습니다. 이 기납법의 특징은 뭐냐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상관없겠죠. 연역은 그냥 반대로 갑니다. 일반적인 명제 또는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문제 하나를 만들어 볼게. 기납법 볼까? 개별적 사실입니다. A는 죽었다, B는 죽었다, C는 죽었다, D는 죽었다. 그다음 두 번째 전제가 뭐겠습니까? A와 B와 C와 D는 모두 사람이다. 만들어졌습니까? A는 죽었다, B는 죽었다, C는 죽었다, D는 죽었다. 개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 문제 만들어 볼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개별적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기납법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일반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납법의 한계가 나오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일반적 명제가 100%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A와 B와 C와 D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게 100% 참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딘가에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연역법의 특징은 뭐라고? 일반적 명제를 바탕으로 개별적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뭐냐면 일반적 명제를 바탕으로 개별적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 얘가 참이라 그러면 얘도 100% 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연역법도 한계가 있어. 이 일반적 명제를 어떻게 만들어낸 건데 도대체? 이렇게 하잖아. 제일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 상근도법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 명제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개별적 사실을 하면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또는 죽는다 만들어낸다고. 이랬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참이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도 무조건 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역법의 한계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납과 연역 각자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자, 이제 이문 나가볼게. 가설 연역법은 둘이 합친 겁니다. 기납과 연역을 연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중국의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사실에서 연구자가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기납이죠.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낸 기납 추론이다.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관찰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명제가 참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제를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삼아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연역 추론으로 이끌어낸다. 가설은 일반적인 명제이므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예측은 그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실이므로 진위, 참, 거짓을 알아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관찰과 실험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것을 검증이라 한다.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를 검증한 결과 결국 흰 까마귀가 존재한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연역에서 구상 가설은 논리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가설이 반증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설은 틀린 것이므로 연구자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 문단은 중간에 안 긋고 쭉
읽었는데 혹시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3문단 내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이 문단 내용 자체가 제일 중요한 문단인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뒤에 문제는 못 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한 번 더 읽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독서에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내용을 완벽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림 나왔으니까 그림이랑 같이 봅시다. 중요한 것만 이제 찍어볼게. 사례들이 있고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뭐 한다고 가설을 만들어내는데 이 가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지, 맞지? 그리고 이 예측을 검증해. 그럼 검증하면 두 개로 나뉘어. 반증이 있을 거고, 자, 확증이 있을 거라고. 순서가 바뀌었지? 상관없습니다. 확증, 반증이 있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거, 이 사례들이 뭡니까?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설을 만들어냈지. 그럼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어내는 건 뭐에 해당한다? 자, 여기 있네. 기납이잖아. 개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여기 기납입니다. 이 가설은 뭐라고? 일반적인 명제가 되지. 자, 그럼 일반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 명제를 바탕으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예측은 어디에 해당할까? 연어법이잖아. 일반적 명제를 바탕으로 개별적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연역이고, 이 예측은 뭐다? 개별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건 가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검증하는 겁니다. 실험 및 관찰을 통해서. 왜 그럴까? 이 질문에 예를 들어 볼게. 가설이 뭐였어? 일반적 문제. 모든 까마귀는 검답니다. 그럼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까마귀를 다 볼 수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다고? 얘를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검증합니다. 개별적 사실을 검증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게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 이거는 충분히 인간이라면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모든 까마귀를 봤을 때 검은 뭐다? 확정되었다. 흰 까마귀가 발견되었다. 반증되었다. 반증되는 순간 뭐가? 이 가설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증이라고 부르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단순히 줄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게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문 나갈게. 한편 예측을 검증한 결과가 참이라는 가설은 더 믿을만한 것이 된다. 이를 가설이 확증되었다고 하는데 확증은 가설이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단지 가설이 옳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확증은 가설의 일부분, 즉 예측만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가설의 나머지 부분도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보편다당한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증이 된 가설을 전제로 삼아 가능한 한 많은 예측들을 하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검증을 한다. 이것들이 전부 참으로 확증되어야 가설은 비로소 학문적인 진리성을 지닌 이론이 된다. 자, 마지막 가설일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반하고 그들 체계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자연과학 이론은 이러한 가설일법을 바탕으로 성립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에서도 유용한 학문적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가설을 도출할 추론 원리 자체에 이미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설에서 이끌어낸 학문적인 이론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물과 현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 주의점입니다. 100% 절대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3문단 내용만 정리해볼게. 확증을 했지? 확증. 근데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확증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가설 자체가 완벽히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최대한 많은 예측과 최대한 많은 검증을 통해서 확증이, 한자로 볼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 가설이 일반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확증을 했다고 해서 이 가설 자체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확증을 통해서 이 가설이 일반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됐습니까?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빨리 풀어볼게. 15번 문제,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결정한 거. 표제와 부제를 묻는다는 얘기는 윗글 전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지? 가설이 없고. 맞지? 그럼 답은 4번이겠지.
자, 16번 문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가 가사전법에 따라 쓰인 글이라고 할 때 AD에 해당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봅시다. 우리 반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살던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유학생들인데 얘는 어디에 나갈까? 자, B가 볼게. 사례, 가설, 예측, 검증 중에서 어디에 나간다? 이게 사례들이겠지. 실제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B가잖아. 외국에서 살던 아이들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에 능숙할 것 같다. 자, 학생들이 함정이 빠지는 게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마치 예측인 것처럼 보는데 예측 아닙니다. 분명히 뭡니까? 외국에 살던 모든 아이들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에 능숙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가설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A가 사례들이라고 하면 바로 예측으로 못 갑니다. 중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가설이 먼저 설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B로 가겠지. 그럼 순서대로 가면 돼. C가 뭘까? 예측 나오겠지. 볼까? 따라서 프랑스에서 살던 옆반 아이들은 불어를 잘할 것이다. 예측했지? 자, 이제 마지막 나오면 될까? 검증하면 되잖아. 내일은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의 불어 실력을 알아봐야 되겠다. 검증할 거라고.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자, 답 한번 볼까? 1번부터 A가 참이라도 B가 참이 아닐 수 있다. 봅시다. 사례가 참이라 해도 가설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납법의 한계라고 그랬죠. 자, 2번 B가 참이면 C는 반드시 참이다. 아니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까? B가 참이면 일반적 명제가 참이라 그러면 예측, 개별적 사실은 반드시 참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의 특징이잖아. 여러분의 특징. 주위에 여러분의 특징이 뭐라고? 일반적 명제가 참이라면 여기에 포함된 개별적 사실은 100% 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자, 3번 B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C부터 검증해야 되겠다. 맞지? B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한다? 예측부터 검증을 해야 합니다. 4번 C가 거짓이라면 A가 반증되는 것이겠군. 자, 봅시다. C가 이렇게 거짓이라면 검증을 통해서 거짓, 반증이야. 그러면 A가 반증되는 걸까? 사례들이 반증되는 게 아니라 가설이 반증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게. 자,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반증이 되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A가 반증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반증되었다? 가설이 반증되었다. B가 반증된 것입니다. 정답이 4번이죠. 자, 5번 D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리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게 검증의 개념이잖아. 자, 17번 문제 풀이할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정적절한 거 가설 연습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주의사항 가설 설정의 단계니까 이 부분입니다. 가설 설정의 단계. 그러니까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쌤 예시를 만들어 볼게. 아까 했던 그대로 가자. A가 죽었다, B가 죽었다, C가 죽었다, D가 죽었다. 이렇게 할게 얘들아. 그냥 가정 볼게.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칠게. 알겠지? A와 B와 C와 D가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그럼 볼게. 확률적으로 가자. 100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4명밖에 관찰을 안 했어. 4%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오류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 결론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는 뜻이니까 최대한 뭐면 될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어떻게 된다? 확률이 올라간다. 오류가 줄어든다. 그럼 정답을 정해야 될 게 뭘까?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가설을 설정한다. 10초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다만 부를게. 3번 새로 만들어 정리된다. 자, 이렇게 봤으면 우리 독서에서 2개 강의에서 지문 3개를 나갔으니까 다음 주에도 독서 지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지문 중심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다 한번 매겨보고 과제는 49번까지가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